안녕하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의 최후를 목격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모두들 미리 음식 재료 준비하랴, 부모님이나 감사한 분들에게 전할 선물 준비하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 가족 또한 마찬가지죠. 시댁 식구들을 포함한 저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추석 한 달에서 2주 전 사이에 하는 벌초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가 모여 시댁 쪽 선산에 모셔진 시 조부모님과 시아버지 묘에 벌초를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날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재작년에 시댁에서 생긴 사건이 화두에 올랐지 뭐예요. 그건 바로 벌초에 얽힌 대소동이었죠. 그래서 저는 평소 시어머니가 즐겨 듣는 이 채널에 그때 사연을 공유해보면 추석에 온 가족이 나눌 재미있는 대화거리가 되겠다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저와 남편은 제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이제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주민센터로 발령이 난 상태였고 저보다 2살 많던 남편 또한 제약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죠. 서로 잘 맞던 우린 2년 뒤 결혼 약속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친정은 같은 서울에 위치해 있었고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시골이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방문하던 날 정말 어찌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무척이나 화목하다고 들은 시댁 식구들이 혹시 절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해서요. 하지만 다행히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절 무척이나 반겨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선 나이가 곧 60을 바라보시는데도 참 소녀 같은 분이었죠. 반가워요. 난 예전부터 참 딸이 갖고 싶었어. 남편도 아들들도 워낙에 곰인지라 섬세한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한이가 이런 꽃 같은 여자애를 데려온다고 했으니 내가 잠이 와? 나 어제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 모쪼록 잘 지내봐요. 시어머니는 들뜬 소녀처럼 제 손을 잡고 볼을 발그레 붉히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한눈에 알겠더군요. 이 집안의 화목함은 시부모님 2분의 금술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말이에요. 저 또한 워낙 사이가 좋으신 부모님 아래에서 외동딸로 자랐던지라 2분을 진심으로 제 친부모님처럼 여기고 따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 또한 남편을 무척이나 반겨주셨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하고 돌아간 날 엄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더구나.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건실하게 잘 자랐으니 너한테도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9이었죠. 남편과 시동생은 무척이나 효자였어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저희 부부처럼 서울에 살며 대기업에 다니던 시동생은 한 달에 2-3번은 꼭 시댁에 내려가 주말에 농사를 돕고 오더라고요. 저와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형수님, 안 힘드세요? 이런 거 안 해보셨으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 쌀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작은 텃밭에 김장할 배추 모종 심는 건데요 뭘. 재밌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도련님하고도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으니 즐겁기도 하고요. 새아가 쉬엄쉬엄 하렴. 너희 시어머니 옆에서 말동무나 해주면서 말이야. 네 시어머니는 네가 내려온다고 하면 아침부터 아주 신이 나서 가만히 있질 못한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어요. 저는 그렇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아주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사이 좋은 동서 또한 얼른 생겼으면 좋겠다는 혼자만의 바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2년 뒤 시동생 또한 결혼을 했었는데 동서는 시댁 식구들 안에서 굉장히 튀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날 저는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느라 음식을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대뜸 동서가 자기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으며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저도 음식 안 할래요. 뭐? 지금 너희 시아버지의 네 아주버님의 남편까지 다 같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님은 왜 안 해요? 형님이랑 저랑 뭐 차별하시는 거예요? 동서,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기 보느라 그랬잖아. 그래도 거기 나물들이랑 전 부칠 재료들 아침에 내가 미리 다 손질해 놓은 거야. 참 황당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저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란 말입니까? 무슨 부모님께 투정 부리는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죠.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다시 자리에 앉히며 면박을 주더군요. 당신 왜 그래? 형수님 민망하시게. 애가 아직 엄마 껌딱지여서 그래. 당신도 뻔히 보이면서. 뭐야, 다 형님 편만 들어. 짜증나 정말. 몰라요. 형님이 일 안 하면 저도 안 할래요. 저 방에 들어가서 좀 잘게요. 그러더니 동서는 그대로 정말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어이없는 상황은 처음이었던지라 얼굴이 시뻘개진 시동생을 제외한 우리는 그저 입만 떡 벌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낮에 저런 일도 있었고 대체 동서는 어떤 사람인가 싶어 저는 동서와 친해지기 위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고 보니 여태 동서가 무슨 일 하는지도 내가 안 물어봤네. 저번에 어머니께 들으니까 무슨 예술한다며? 네, 저 예술가예요. 그래, 멋지다. 무슨 예술해? 음악? 미술? 저는 동서가 예술가여서 조금 더 남들보다 까탈스럽고 유별난 줄 알았어요. 편견이라면 편견이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 중엔 예민하고 특이한 사람이 많다는 보편적인 고정관념이요. 그렇게라도 낮에 있던 동서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글쎄 동서가 저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저 네일 아트예요. 아트. 예술이란 뜻인 거 아시죠? 전 형님처럼 따분한 공무원 같은 건 영 체질이 안 맞아서 못하겠던데. 아시잖아요. 예술가들 원래 지루한 거 못 참고 예민한 거. 그렇습니다. 동서는 한 네일샵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려던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네일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을 보통 기술자라고 생각하지 그분들이 본인 입으로 예술가라는 말은 잘 안 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제 직업을 폄하하는 말은 덤으로 붙어 있었고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저에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때 그 명절 기간 동안 겪은 동서의 모습으로도 저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됐어요. 동서는 참을성 없고 오롯이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격지심은 덤이었고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와 정말 궁금했던 걸 남편에게 물었어요. 서방님은 대체 왜 동서랑 결혼하신 거래?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서방님이 인간적인 부분에서 아까워. 당신도 동서 행동하는 거 봤지? 서방님도 동서한테 화나신 표정이던데? 안 그래도 어제 나랑 술 한잔할 때 얘기했는데 연애할 땐 통통 튀는 성격이 귀엽고 좋아 보였대. 그런데 어른들한테까지 저렇게 개념 없게 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나 봐. 이미 결혼했으니 어쩌겠냐면서 앞으로 어르고 달래면서 잘 살아봐야지 이러더라고. 지 발등 지가 찍은 거지 뭐. 세상 부족할 거 없어 보이던 시동생에게 단 하나 모자랐던 건 바로 여자 보는 눈이었더군요. 저는 다시금 시댁에서 본 동서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이내
남편과 함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아들을 낳은 바로 다음에 연년생인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듬해엔 동서도 딸을 한 명 출산했고요. 시댁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인 동서의 등장은 우리에게 꽤나 큰 이슈였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 어느 정도 점차 적응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런 동서에게 적응해 갈 때쯤 시댁엔 검은 먹구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면 마음 여린 너희들 엄마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난 오직 그거 하나만이 걱정이다. 바로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죠. 하지만 2번의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에도 시아버지의 병화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시골집에 홀로 남아 계셨던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렇게 쓰러지신 지 1년 뒤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 우리 넷 모두를 자신의 병실로 부르시더군요.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이자 당부를 해둘 것이 있어서 이렇게 너희들 모두를 불렀다. 그렇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시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였어요. 동서는 말없이 자신의 손톱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동서를 제외한 우리 셋은 참담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죠. 우선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주려고 한다. 농사 짓던 땅은 이미 다 처분해서 너희들 엄마 앞으로 남겼어. 나 없이도 너희들 엄마는 잘 살아가야 할 것 아니니? 그리고 남은 돈 2억은 너희 둘에게 똑같이 1억씩 남겨주마. 대신 여기엔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없어도 꼭 너희들 엄마한테 효도하라는 거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곱디고 온 너희들 엄마 농사꾼인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 참 많이 했다. 그래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늘 웃으며 자식인 너희 둘도 훌륭하게 키운 사람이야. 그러니 나 없이 혼자 남겨질 너희 엄마한테 나한테 하던 못까지 더 잘해드려라. 알았지? 그리고 2번째는 형제 사이에 의상하지 않도록 언제까지고 우애 좋게 지내라는 거다. 너희 2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절대 싸우지 말고 서운한 거 있어도 대화로 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볼썽 사나운 짓거리도 없다. 너희가 싸우면 그것만큼 너희들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도 없을 거야. 마지막 3번째는 꼭 집안 행사엔 참석하거라. 서울에서 내 집까지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지만 그래도 그 핑계로 서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거야. 그래야 시골에 혼자 있는 너희들 엄마도 덜 쓸쓸하고 외로워하지. 항상 둘이 있던 그 집에서 너희 둘 엄마가 혼자 남아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우울하겠니. 너희들 엄마랑 떨어져서 이곳에 혼자 누워있는 나도 이렇게 무섭고 쓸쓸한데. 그러니까 명절, 제사, 너희들 엄마 생일, 마지막으로 벌초까지 잘 챙기고 니들 엄마에게 얼굴 꼬박꼬박 비춰야 돼. 특히 내 무덤뿐만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 벌초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조상님 묘를 살피는 일은 아주 중요한 거야. 선산에 있는 다른 조상님들 묘도 한 번씩 살피고 주안이, 주영이, 그리고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까지 모두 알았지? 네, 아버지. 네, 아버님. 남편과 시동생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고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죠. 유산을 남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조건이란 이유를 갖다 붙이셨지만 시아버지 말씀은 결국 전부 다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내용들 뿐이라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동서는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더군요. 동서는 시아버지에게 입을 삐죽이며 이렇게 구시렁대더라고요. 유산 주시려면 그냥 기분 좋게 좀 주시지. 조건이 붙기 왜 붙어요? 남은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려고요. 여보, 그냥 말이 그렇다고 말이. 저도 아버님 말씀 잘 지킬게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를 보며 한숨을 푹 쉬셨고 시동생은 병실에서 나갈 때까지 동서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유언을 남기신 그날이 시아버지께서 힘을 내실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시골에 계시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한동안 저희 집에 올라와 계셨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언을 남긴 지 20일째 되던 날 아침 결국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도 그런 눈물바다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동생이 그렇게 우애라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는 밥도 안 드시고 울기만 하다 실신을 3번이나 하셨죠. 전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어린 아들과 딸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동서 또한 딸을 자신의 친정 엄마에게 맡겼는데 그건 시어머니를 챙기고 조문객들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더군요. 아, 허리도 아프고 졸리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근처 모텔에서 좀 쉬다 올게. 오랜만에 우리 딸도 엄마한테 맡겼으니까 이참에 좀 푹 쉬어야겠어.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동생은 질린 표정을 짓더니 얼른 가라며 동서에게 휘휘 손짓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조용히 시동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아니 서방님, 동서 지금 저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들도 다 제대로 모시고 있는 마당에 잠깐 눈 좀 붙이고 온다는 것도 씻고 온다는 것도 아니고 푹 쉬다 온다고요? 동서 무슨 휴가 왔어요? 서방님은 그걸 왜 그냥 보내줘요? 그냥 두세요 형수님. 어제부터 하루 종일 징징거리는데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식에서까지 저 사람이랑 언쟁하기도 싫고 저 그럴 기운도 없네요. 차라리 눈앞에 없는 게 제 속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시동생은 하도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지친 듯이 말하더군요. 그런 시동생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학을 뗐으면 저러나 싶어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네요. 시아버지께선 선산에 묻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관 위에 흩뿌려지는 흙을 보며 가슴을 내리치며 오열하셨죠. 여보, 나도 데려가요. 그 어둡고 차가운 데서 혼자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러오. 나도 당신 옆에 묻히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울해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시댁에 더욱 자주 내려갔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주말마다 애들과 함께 시댁에 내려가 하루씩 자고 올라왔어요. 시동생 또한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주말마다 시댁에서 이틀간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동서는요? 주말에도 일해야 한대요. 주말에 손님이 더 많다고. 아직 우리 딸이 어려서 이 긴 장거리를 저 혼자 차에 태우고 다닐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딸은 장모님 댁에 맡기고 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바로 그것이 문제였나 봅니다. 자신은 함께 갈 수가 없는데 시동생이 혼자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서 자고 온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시동생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그 일로 몇 번이나 다투던 것 같았는데
문제는 어이없게도 동서가 시동생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집이라고. 엄마가 걱정돼서 왔다는데 왜 똑같은 걸 매주 물어봐? 딴 여자랑 놀러 간 거 아니냐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동서의 의부증에 시동생은 진절머리를 내더군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후 동서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날도 여전히 주말을 맞아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시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날은 유독 시동생의 안색이 어둡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묻자 시동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더군요. 형, 나 이혼할까 봐. 이혼? 왜? 요새도 재수 씨랑 많이 싸워? 그것도 그건데, 진짜 내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다. 월요일에 회사 끝나고 회식이 있었거든? 그러다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회식하던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날 훔쳐보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내 오해인가 싶었는데 웬걸? 그놈이 내가 자기를 발견한 걸 몰랐는지 내 사진까지 찍대. 그래서 냅다 뛰어가서 너 누구냐고, 왜 내 사진을 찍냐고 뒷덜미를 잡아채면서 물으니까 그놈이 눈치를 보다가 실토하더라. 집사람이 내가 외도를 것 같다고 심부름센터에 내 뒷조사를 부탁했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그랬어. 내가 외도하는 증거 잡았냐고. 당연히 못 잡았겠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놈한테 당신이 조사한 내용 있는 그대로 집사람한테 알려주면서 이 말도 전달하라고 했어. 유나 엄마 당신이 아무런 증거도 못 잡았을 땐 이혼할 각오하라고.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시동생의 말을 전해들은 동서는 시동생에게 차마 먼저 말은 꺼내지 못하고 헐벌 떨고 있더랍니다.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날 시골에 내려온 거고요. 며칠 뒤 시동생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에게 이혼을 통보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내 앞에서 싹싹 빌더라. 애처럼 엉엉 울면서 제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이야. 자기가 2번 다신 안 그러겠대. 그래서 나도 조건을 걸었어. 한 번만 더 의심하거나 우리 집 사람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이라고. 아예 각서까지 써놨어.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형, 나 정말 우리 딸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 것 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냥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시동생은 결국 동서를 용서해 주었고 이후 시댁 행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동서는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입이 뚫린 사람인지라 가끔 뇌를 거치지 않은 듯한 말을 한 번씩 내뱉긴 했는데 동서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알았던지라 그 정도는 애교 수준으로 느끼고 그냥 넘어갔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쯤엔 시어머니 우울증도 많이 잦아들어 예전처럼 웃기도 많이 웃으시고 어느 정도 기운도 많이 차리셨죠. 그래서 저희와 시동생네도 매 주말 시댁에 가던 일을 멈추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뵙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는 주민센터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한창 일할 시간인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다급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나한테 전화해 주셨는데 엄마가 아주머니랑 텃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나한테 얼른 와보라길래 나 회사에 급하게 얘기하고 지금 시골 내려가는 중이야. 주영이도 금방 내려오겠대. 뭐? 알았어. 나도 얼른 일 마치고 뒤따라 갈게. 도착해서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먼저 좀 알려줘.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난날 갑자기 쓰러진 이후로 영영 병상을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던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일을 마친 전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부탁했고
친정 부모님께선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걱정해 주셨어요. 강서방 속이 말이 아니겠다. 얼른 내려가 봐. 애들은 우리가 알아서 내일 학교 잘 보낼 테니까. 밤늦게 시댁에 내려가 보니 절 제외한 동서와 시동생, 유치원생이던 시동생의 딸까지 모두 병원으로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심정지가 오셨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옆에 사람이 있어 빠른 응급처치를 받고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한 덕에 시어머니는 목숨을 건지실 수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평생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일을 최대한 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니 곁에서 자제분들이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의사는 우리들을 향해 당부 또 당부를 하더군요. 우리는 아프신 시어머니를 시골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일 먼저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두 말 없이 따랐죠. 남편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온 지 5개월 만에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머님, 거기 혼자 계시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서 저희랑 저희 애들이랑 같이 사세요. 네? 애들도 어머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아니다, 됐다. 오히려 생판 모르는 서울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갑갑해. 평생 살아온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이 마음이 편해.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저와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말렸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대신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은 이전보다 더 자주 시어머니를 뵈러 시골로 내려갔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도로 시골로 내려가신 지 몇 개월 뒤 저와 남편은 추석 한 달 전쯤 벌초를 하기 위해 시골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갔다 오시겠다기에 아이들은 친정으로 보냈었고요. 한창 차를 달리던 중 시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동생과 동서는 이미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조카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때를 쓰는 통에 그 친구의 부모님께 조카를 부탁하고 왔다면서 말이죠. 형, 나 좀 이따 마을 이장님께 다녀올게. 매번 혼자 계신 엄마를 들여다 봐주시는 게 감사해서 내가 작은 한과 세트 하나 사왔거든. 이장님 드리려고. 저와 남편은 1시간 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시댁 대문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조용해야 할 대문 안쪽에서 뭔가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옆집 개가 짖는 소리와 어우러져 그 목소리는 한층 더 마당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대문을 연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마당턱에 걸터앉아 시동생이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를 아주 쥐잡듯이 잡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란 것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부르지 마세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벌초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벌초 오기 힘들다고요. 막말로 요새 누가 벌초를 직접 해요? 전문 업체 불러서 하거나 애초에 화장해서 납골당해 모시죠. 제가 작년에 어머님한테 슬쩍 말했잖아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냥 업체 쓰자고. 제가 그 정도 말했으면 눈치껏 알아서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먼저 오지 말라고 말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짜증나.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 가슴에 인공심장 박동기가 달린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시어머니께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동서는 우리가 온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쉬지도 않고 연달아 시어머니께 따발총처럼 말을 쏴대더라고요. 제 하루 일당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못해도 10에서 20만 원 된다고요.
저 고급 인력이니까 그 돈 주실 거 아니면 내년부턴 절대 부르지 마세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오라 말아야? 자꾸 이렇게 며느리를 귀찮게 만들면 어머님 나중에 시어머니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아요. 아세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내년엔 오지 말라고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저는 동서의 말을 못 들어주겠더군요. 저는 이를 뿌듯 깔고 동서를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빨랐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야! 남편은 대문을 발로 뻥 걷어차면서 소리를 쳤고 그대로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재수씨, 지금 뭐해요? 아주버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몸 약한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시어머니 대접을 못 받아요? 다신 여길 부르지 말라고? 아주버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편이 죽일 듯이 동서를 노려보자 동서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며 핑계를 대더군요. 하지만 동서의 그런 말은 도리어 남편의 화를 더 돋을 뿐이었죠. 뭐가 아닌데요?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왕복 기름값에 오며 가며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사람 쓰면 편할 일을.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잖아요. 말하는 꼴하지 봐라. 우리 아버지한테 1억 받아먹으면서 재수 씨가 직접 대답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 지킨다고. 벌써 잊었어요? 아니, 기억은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매년 와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오지 마요. 누가 오라고 멱살 잡고 끌어옵디까? 주영이만 내려보내면 되지. 싫은데 뭐하러 꾸역꾸역 이렇게 따라와서 엄한 우리 엄마한테 새까만 혓바닥을 놀리냐고요? 안 온다고 했다가 또 남편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남편도 오지 말라고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와, 동서의 뻔뻔함은 정말 하늘을 찌르더군요. 남편은 열이 받아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윽박질렀습니다. 이거 진짜 개념 없는 여자네. 재수씨 귀엔 재수씨가 하던 말이 부탁으로 들립디까? 그럼 이비인후 가든 정신병원이든 한번 가보시오. 아니면 초등학교 다시 가서 국어부터 다시 배우고 오던가.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요? 우리 엄마 놀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우리 엄마 이러다 또 쓰러지면 그쪽이 책임질 거야? 내가 진짜 여태 내 동생 아내라 참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당초에 생각이라는 건 하고 삽니까? 해도 될 말 안 될 말 구분 못해요? 예? 주하나 그만해라 그만해. 쟤도 오죽했으면 저러겠니. 그래 둘째 며느라 내가 주영이한테 얘기하마. 내년부턴 둘이 같이 오지 마. 내가 괜히 살아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분란만 만들어주는구나. 시어머니는 잔뜩 흥분한 남편을 가운데서 막아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품에 꼭 안고 시어머니를 달래드리려 애를 썼죠. 어머님,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의 등을 다독이며 무심코 대문 쪽을 바라봤는데 그곳엔 한 사람이 땅에 박힌 듯 우뚝 서 있더군요. 엄마. 그 사람은 바로 이장님 댁에 다녀온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눈치였어요. 하긴 워낙에 고성이 오갔으니 대문 밖에서부터 목소리가 훤히 다 들렸겠죠. 시동생은 제 품에 안겨 흐느끼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그만 이성을 잃고 만 것 같더군요. 시동생은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곧장 동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지. 아! 그리고는 말 그대로 정말 복날 개패듯 동서를 눈물나게 짓밟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와 남편은 시동생을 말리려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동생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서방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정말 일내겠어요. 야, 주영아,
일단 말로 하자, 말로.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놔. 나 더는 못 참아. 내가 그렇게 봐주고 용서해줬건만 끝내 우리 엄마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어? 엄마가 평소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넌 맨날 불평만 하고 돈만 밝힐 줄 알지? 맨날 너희 친정엄마만 불쌍하다면서 너네 엄마만 챙길 줄 알고. 어디 내가 너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줄까? 장모님 집 가기 싫다고. 제발 귀찮게 매번 손녀 보고 싶다고 부르지 좀 말라고 윽박질러줘? 네가 여기 와봤자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그걸 못 참고 우리 엄마 가슴에 피 먹을래? 네가 인간이야? 어? 나 너랑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이러다가 형제 사이도 무너지고 엄마 가슴에 대목만 더 받게 생겼어. 너 내가 분명 경고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이혼이라고. 여기서 당장 나가.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닥쳐! 시동생은 동서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대문 밖으로 쫓겨낸 후 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동서는 계속해서 대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시동생은 꺼지라는 말만 거듭 외치더군요. 그리고는 동서가 밖에서 뭐라고 소리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시동생은 시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얼른 일어나라. 무릎 아파. 시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시동생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요즘은 다들 돈 주고 사람 써서 벌초하더라. 내년부턴 그냥 사람 써서 할 테니 너희들 그냥 내려오지 마. 애들 키우랴 일하랴 너희들 너무 바쁜데 주말에 너희도 쉬어야지. 네 엄마랑은 그냥 추석 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내가 괜히 너희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렸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마지막 말씀 우리가 말해드렸잖아요. 이럴 때 가족들끼리 얼굴 한번 더 보는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여자를 잘못 데려와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가슴을 퍽퍽 치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시어머니를 따라 흐느꼈죠. 시어머니의 눈물이 너무 가슴 아파서 말이에요. 이후 시동생은 벌초가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동서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서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이혼을 안 하겠다며 발악을 했지만 어린애처럼 때를 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죠. 이혼 소송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엔 조카가 있었으니까요. 시동생은 동서 같은 여자에겐 절대로 애를 못 보낸다는 입장이었고 동서는 애를 빌미로 시동생이 쉽게 이혼을 못하도록 시간을 질질 끌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시동생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걸 깨달은 동서는 그때부터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 동서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건 조건이라는 걸 옆에서 함께 들은 저와 남편은 기가 막힌 나머지 혀를 내둘렀죠. 좋아, 유나 당신이 데려가. 당신한테 양육권, 친권 전부 다 줄게. 대신 그동안 내가 유나 낳아주고 키워준 값 그거 일시불로 줘. 내 청춘 다 바친 대가 말이야. 나 아직 젊은데 새 인생 살아야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 돈 준다고 약속하면 두 번 다시 애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게. 싫으면 계속 이대로 지저분하게 나랑 싸워보던가. 난 아쉬운 거 없어. 이혼 판정이 날 때까지 계속 이 집에서 버티면 되는 거고 이혼 불가 판정 나면 아싸 땡큐 하고 이 집에서 계속 눌러붙어 살면 그만이야. 동서는 자신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시동생은 그동안 자신의 딸과 배우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동서를 참아줬다 뿐이지 절대로 호구가 아니었거든요. 시동생은 동서의 모든 말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의 말이 녹음된 음성 파일과 몇 년 전 동서가 시동생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했던 증거자료, 의붓증과 가정에 소홀했던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결국 법원은 시동생의 손을 들어주었죠. 이게 뭐야, 진짜? 그리고 더 웃긴 건 오히려 동서가 시동생에게 돈을 토해내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오며 동서는 잔뜩 울상이 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서는 조카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재산 분할 또한 시동생의 기여도가 더 컸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시동생은 집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지분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매달 70만 원씩이나 보내냐고. 내 집, 내 돈. 결국 동서는 법원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은 그 모습을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를 발견한 동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우리 쪽으로 달려오더군요. 그리곤 한다는 짓이 정말 5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가관도 그런 과관이 없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나 벌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따라다닐게. 그때 내가 좀 미쳤었나 봐.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나 안 봐주면 바닥에 드러눌 거야. 당신네 회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할 거야. 여보, 봐달라고. 나 돈 없어. 나 이혼 못해. 안 해. 시동생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여자는 으름장도 놓아보고 화도 내보고 때까지 쓰는 등 할 수 있는 진상짓은 전부 다 하더군요. 보는 제가 다 창피해질 정도로 말이죠. 시동생은 동서를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동서는 아주 끈질겼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동서의 어깨를 붙잡고 동서를 떼어냈고 동서는 타겟을 바꿔 갑자기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 가식적인 인간아. 같은 며느리 네가 하도 착한 척 여우짓은 다 하니까 내 남편이 날 더 곱깝게 봤던 거 아니야. 내가 이혼한 건 다 너 때문이야. 책임지라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더니 이게 딱 그 꼴이네. 저기 동서, 아니 유영경 씨.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당신이 남편 부모도 자기 부모 대하듯 했어봐. 지금쯤 당신 남편, 당신 업고 다녔을걸? 내가 진짜 서방님이 민망해질까봐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꾹 참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당신 계속 말 그딴 식으로 하고 다니면 그거 언젠가는 다 당신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지금도 봐. 당신이 혓바닥 잘못 놀리고 산 대가가 바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그 입 아예 꿰매버리고 살아. 그게 당신한테 몇 배는 더 이득일 테니까. 뭐라는 거야 저게? 너 앞으로 내가 가만두나 봐. 너나 두고 봐. 따로 가게 손님들 빼돌려서 현금 받고 탈세하는 거 너네 가게랑 국세청에 확 꼰질러 버리라니까. 제 마지막 말에 그 여자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고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드디어 저 개념 없는 여자의 입을 다물게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죠. 그게 그 여자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그 여자는 시동생의 집에서 짐을 싸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시동생은 조카와 함께 드디어 집안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벌초 소동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죠. 그 사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께서 시골집을 정리하고 시동생네 집으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와의 이혼이 완전히 정리된 후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걱정한 나머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시동생의 집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시동생이 조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겠다면서 말이죠.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그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겠다는 시동생의 말에 하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시동생의 집으로 올라오시게 된 거죠. 결국 지금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시동생의 딸, 이렇게 셋이 함께 시동생네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끔 답답하실 때마다 시골집을 오가기도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혼자 계시지 않으니 저도 남편도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시골에 사실 때보다 거리도 훨씬 가까워져서 시어머니를 뵈러 가기도 편해졌고요. 어머머 왔니? 네,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깻잎 무침이랑 굴비 좀 가져왔어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지 좀 말라니까. 유나야, 나와봐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큰엄마랑 네 사촌 오빠, 사촌 언니 왔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싸들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시동생 집에 놀러 갑니다. 시어머니와 조카를 보기 위해 말이죠. 순서대로 1살 터울인 제 아들과 딸 그리고 조카는 무척이나 사이가 좋아서 오히려 저나 남편보다 아이들이 시동생 집에 가는 일을 더 좋아할 정도랍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시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심 부러워하시곤 합니다. 우리도 애들을 하나나 둘 더 낳을 걸 그랬어요. 집안이 좀 복잡거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난 당신만으로도 이 집이 꽉 차 보이는데. 하지만 아빠는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 옆에서 잘 보듬어주고 계신답니다. 두 분의 금술이 워낙 좋아 친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시부모님이 생각나 도리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두 분 사이가 좋으셨던 만큼 한 분이라도 먼저 돌아가시게 된다면 남은 한 분께서 받을 상처가 너무 클까 봐서 말이죠. 그땐 우리가 남은 당신 부모님 꼭 모시고 살자.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잘한 만큼 내가 몇 배로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할게. 남편은 괜히 사서 걱정하지 말라며 저에게 저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고마워 그럴수록 시어머니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렇듯 동서 한 명이 빠진 후 우리들은 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 명 빠진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 다행이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일이죠. 시동생에게 듣기로 그 여자는 이혼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이혼하기 싫다고 그렇게 발악을 해대더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냥 그 여자는 딱 그 정도인 사람인 거였겠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늦긴 했어도 저는 저희 시동생이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집안에 딱 하나 남은 며느리로서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집 안과 밖이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잘 챙기고 남편과 사이좋은 관계를 이뤄나가고 시동생과 시어머니, 조카까지 모두를 잘 챙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집안을 잘 지키다가 언젠간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처럼 제 자식들 세대에 가정의 평화를 물려주는 게 제 꿈이라면 꿈이겠네요. 여러분, 앞으로 마음고생 많았던 저희 시동생의 앞날에 쭉 행복만 있기를,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빌고 응원해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은 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드릴게요. 그럼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